일타 큰 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낭백 스님의 원력. 1600년대 후기 동네 범어사에는 낭백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범어사로 출가하여 공양주 소임을 열심히 살았고 보시행을 발언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베풀었습니다. 현재 부산 동네의 기차의 큰 길가에는 행인의 눈을 끄는 큰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맑고 깨끗한 샘물이 있어 나그네의 갈증을 달래주는데 이 소나무와 우물은 낭백 스님이 행인들을 위해 심은 나무요 판우물입니다. 또 스님은 동네의 칼치제에다 오두막을 읊고 집신을 삼아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주었으며 동네에서 온천으로 가는 대낮다리 동편의 산기슭을 개간하고 참외와 감자와 옥수수 등을 가꾸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이었지만 당시 억불 정책 하에서 동네 부사들이 범어사에 대해 가하는 핍박은 언제나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네부에서는 범어사에 갖가지 자벽을 부과하였고 관리들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스님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절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매일같이 자벽에 들볶이니 어지간한 승려들은 범어사에 붙어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낭백 스님은 동네 부사를 찾아가 새벽 예불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 승려들의 고달픔을 하소연하고자 했지만 동네 부사는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낭백 스님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 생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생에는 큰 벼슬에 올라 공부하는 스님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나이다. 이튿날 아침 낭백 스님은 범어사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몸을 보시하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간 후 35년이 지나서 절의 자벽을 없애주고 불사를 위해 힘쓰는 관리가 오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게. 그리고는 금정산으로 올라가 범에게 몸을 던져 보시하였습니다. 범이 먹다가 남은 시체는 며칠 후 나무꾼들에 의해 발견되어 절로 옮겨져 화장하였는데 그때의 사리와 연골이 나와 모신 탑이 지금도 범어사에 있습니다. 과연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나자 당시 이조 판사를 지낸 조상경의 아들 조엄이 동네 부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산천도 구경할 겸 범어사를 찾게 된 그는 동급악을 지날 때 묘한 향수를 느꼈고 절에 이르러서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감격에 젖으며 법당에 올라가 무수히 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절의 사정을 스님들에게 낱낱이 묻더니 승려들의 모든 자벽을 면제시켜 주었고 많은 불사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너무나도 기이하여 순찰사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35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낭백 스님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이 낭백 스님의 35번째 제삿날이라는 것을 일러주자 조엄은 자신의 전생이 낭백 스님임을 깨닫고 평생을 통하여 범어사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샹카의 전생 기업.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에 대한 육도 전생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 기독교 문화권의 구미 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과학적인 실증을 토대로 윤회 전생에 대한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 대학 초심리학 연구실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2000건에 이르는 실증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조사한 샹카의 전생에 대한 일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61년 7월 인도 동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카나우지시에서 태어난 샹카라는 아이입니다. 샹카는 태어나서부터 앞쪽 목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칼에 다친 상처가 아문 흉터처럼 보였는데 출생한 3, 4개월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반점이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세가 되어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이발사 프라셔드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카나우지시의 다른 구역인 피파리 지구에 전생에 자기 집이 있다고 하면서 거듭거듭 졸랐습니다.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에요. 이발사를 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또 샹카는 전생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이름이나 놓아둔 곳을 자주 들먹였는데 그 장난감들 가운데는 대다수의 인도 부모들이 사줄 수 없는 비싼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샹카는 자기의 식기인 나무 접시가 전생 부모 집의 찬장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등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두었던 곳에 잘 간직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뒷날 전생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인 프라셔드와 어머니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샹카의 아버지인 구프타는 어린 아들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편으로는 사줄 수 없는 호화로운 장난감들을 자주 거론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생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대개 전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가, 곧 병으로 죽었다든가 어떠한 돌발 사고로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샹카도 예외 없이 끔찍하게 죽은 자신의 전생 경험을 곧잘 이야기했습니다. 샹카의 말에 의하면 그는 고급 과자인 구바스를 먹고 있다가 강가로 끌려가서 흉악한 사람에게 목을 잘려 살해되었고 땅속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 주위에 있는 반점은 목이 잘렸을 때 생긴 상처 자국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 범인은 차투우리와 자와하르다. 반드시 그들을 죽여 복수하겠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샹카의 얼굴에는 살기가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샹카가 5살이 되던 초여름의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사원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이 제주가 되어 제를 올리는 사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간 샹카는 독경 소리를 듣고 있다가 지루함을 느껴 이 사람 저 사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샹카의 눈이 한 남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앗!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샹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으며 곧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이 차투우리야. 샹카는 목이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에게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반신반의하면서도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샹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생에 흉악범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샹카, 전생을 기억하는 샹카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셔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샹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카나우지시의 다른 구역에는 어린 샹카가 전생의 기억으로 말한 프라셔드라는 이발소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샹카의 전생 아버지 프라셔드는 들리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샹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샹카의 나이 5살이 되던 196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샹카의 현재 아버지 구프타는 프라셔드를 상대하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샹카의 비참했던 죽음이 널리 퍼지게 되면 포악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또다시 흉측한 짓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전생에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어린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전생에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졸라대곤 한 일이 있었으므로 혹시 아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프라셔드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죽은 자기 아들이 샹카로 다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프라셔드는 그 뒤 여러 차례 샹카의 집을 찾아 마침내 샹카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5년 7월의 어느 날 샹카와 전생의 아버지 프라셔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참으로 진지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배려 아래 10여 명의 여자들이 모인 샹카의 집 문턱에는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셔드가 앉아 있었고 가족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샹카는 문간에 앉아있는 프라셔드를 보는 순간 발을 멈춘 채 뚫어지게 바라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참 예쁘구나. 이리 오너라. 이름이 뭐지? 아저씨를 모르겠니? 다정하게 불렀지만 그 아이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프라셔드는 3번, 4번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샹카는 말없이 쑥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울기라도 할 듯한 감정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프라셔드는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야, 무서울 것 없다. 아저씨가 자주 돈을 주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니? 그러자 샹카는 프라셔드의 곁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무릎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치파테이의 학교에서 책을 잘 읽었지? 나무 접시는 찬장 속에 들어있어. 프라셔드가 그 아이에게 처음 말을 걸고 나서 샹카가 프라셔드의 무릎에 앉기까지는 20분가량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샹카는 전생의 부친을 알아보았고 치파테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일, 나무 접시가 찬장 속에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 넣는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 하였고 프라셔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는 그 시계는 내 것이지? 라고도 물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샹카는 프라셔드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히 그 질문 가운데는 자기 소유의 장난감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링도 책상 안에 넣어두었는데 아직 팔지 않았죠? 팔지 않았다. 걱정 마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니? 응, 알 수 있어. 샹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샹카의 전생의 이름은 문나였습니다. 이발사 프라셔드의 외아들이었던 문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재산도 남못지 않게 있었으므로 아들 문나가 요구하는 고가의 장난감은 모조리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셔드의 친척이며 이발사였던 자와하르가 프라셔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샹카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외아들 문나만 없으면 프라셔드의 재산은 자연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실제 상황과 샹카가 3살 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해되었는가를 말한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샹카가 평소 말한 내용은 목이 잘리고 살해당해서 땅속에 묻혔다. 살해당하기 전에 구우바스 과자를 먹고 있었으며 강가로 끌려가서 살해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문나는 목이 절단된 채 묻혀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또 문나의 어머니는 문나가 유괴되어 살해되던 날 밖으로 놀러 나가기 전에 구우바스 과자를 먹었음을 증언하였고 용의자 2사람이 그날 문나와 함께 있었음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탁부 차투우리는 뒤에 다시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처음 체포되어 자백할 당시의 이야기로는 공범이 자와하르이고 살해할 당시 면도날을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문나의 머리가 발견된 근처에서 자와하르의 구두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샹카의 회상에 의하면 범인들은 게리라는 놀이를 하러 가자고 자신을 유인하였으며 살인 현장은 찬타미니 사원 근처의 강가로 끌려가 과수원 안에서 살해되었고 범인은 이발사 자와하르와 세탁부 차투우리 두 사람이었다는 것. 시체는 토막이 되어 땅속에 묻혔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프라셔드는 여러가지 진상을 토대로 하여 평소부터 자와하르와 차투우리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심증을 굳혀오던 중 문나의 후신인 샹카의 전생 기억과 자신의 추리가 부합되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되자 금생의 아버지 구프타는 여러가지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까 걱정하여 샹카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멀리 떨어진 친척집에 맡겨 1년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얼마 뒤 문나의 외할머니가 그 마을의 친척집에 와서 한 소년에게 샹카를 불러올 것을 부탁하였고 그 말을 들은 친척 아주머니는 샹카와 함께 가서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군지 알겠니? 캄프울에서 나니 할머니가 오셨군. 머리를 잠시 동안 숙이고 있다가 샹카가 대답한 것입니다. 과연 나니는 샹카의 전생 외할머니의 이름이었으며 이 외할머니는 캄프울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실화를 통하여 볼 때 금생의 샹카와 전생의 문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전생이 있음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샹카는 전생의 기억 중 특히 죽음에 대해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간직되었으므로 몸을 바꾸어 태어났지만 그 의식은 전생을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실증은 옛날의 예도 무수히 전하여지고 오늘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서구에서도 저명한 대학의 유수한 연구진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실증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사가 되어버린 간월사. 양산 통도사에서 영축산을 넘어 언양의 성남사로 가는 길 사이에 간월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스님들은 객승이 찾아오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고 오더라도 푸대접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행색이 초라한 객승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절 스님 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같이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것이 소원이라면 일주문 앞에 있는 저 널찍한 바위를 깨뜨리시오. 그러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오. 간월사의 스님들은 그 말대로 일주문 앞의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학 2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그 순간 간월사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른 학 2마리 중 1마리는 통도사의 선자바위 속으로 다른 1마리는 범어사의 두쥐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통도사와 범어사는 크게 번창하였고 간월사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는 개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사회도 구성원의 공통된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마련입니다. 경영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손님을 푸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성의껏 알뜰히 살펴주어야 복이 가득 쌓이는 법입니다. 땡추를 징벌한 설악산의 산신. 설악산 봉정암에 한 동량 중 땡추가 와서 주인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노그사가 100일 기도를 하고자 봉정암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지도 않고 아랫목에 앉아서 기도하되 아주 고단하면 조금 졸며 100일을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노거사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량을 해서 술과 고기를 먹고 바람을 피우는 땡추중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땡추중이 출타했다가 보름 후에 돌아오더니 잠에 골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꿈도 고약하다 고약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아, 수염이 하얀 영감이 오더니 나를 보고 단단히 나무라면서 네가 계속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집 개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겠소. 노거사는 이 땡추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튿날 아침을 먹고 땡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래도 좋지 못한 짓을 하는 모양이니 이제라도 아주 끊으십시오. 여기 설악산 산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또 막행을 하면 정말 개를 보낼 것이니 조심하시오. 꿈이라는 것은 본래 헛것이요.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땡추중은 듣지 않고 며칠 후에 또다시 나갔다가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노거사가 아랫목에 앉아있고 땡추중은 옆에 누워서 자는데 밤 12시쯤 되자 밖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와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인가가 땡추중을 대꺽 집어내어 버렸습니다. 순간적인 일에 노거사가 혼이 나가 기도도 잊은 채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등불을 밝혀 절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사리탑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삐딱하게 누워있는 큰 바위돌에 피가 묻어있고 대소변을 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거사는 손발을 덜덜 떨며 오세암으로 내려갔습니다. 봉정암에서 약 15리쯤 내려가면 수석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땡추중의 시신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목은 목대로 떼어 바윗돌 위에 조각품 모양으로 얹어 놓았고 사지를 찢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창자는 창자대로 여기저기 나무에 걸어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땡추중의 육신을 먹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노거사는 주저앉아 정신을 못 차린 채 얼마를 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오세암으로 내려가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법 신장이 응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사를 비방한 술집 노파. 과거에 묘향산에 한 법사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단점은 곡차를 즐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가끔 마을의 술집으로 찾아가 곡차를 한 잔씩 자시고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화엄경을 강의하게 되었을 때 마침 술을 팔던 노파도 법회에 참석하였는데 평소에 자주 만나 허물없이 농을 하는 사이였으므로 노파가 슬쩍 놀렸습니다. 술을 먹으러 왔을 때는 영락없는 술주정꾼이더니 그 법상에 딱 올라가니 제법 부처님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스님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계속해서 농을 하다가 사흘 만에 그만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신장들이 호법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